3월 한 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5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받아낸 건 기관도 연기금도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31조. 2, 3월 두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쏟아낸 돈은 51조 5천억 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투매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한국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빌린 돈으로 투자했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 은행이 지금 당장 팔아 라고 통보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거의 다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쏟아낸 금액은 51조 5천억 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3월 한 달만 놓고 봐도 35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월간 순매도 기록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외국인이 한국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번 매도의 주체는 한국에 장기 투자하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헤지펀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내다 판 이유는 단 하나,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자 은행이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팔아서 갚으세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글로벌 자산 가격이 흔들렸고 레버리지를 끌어다 쓴 헤지펀드들의 담보 가치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마진콜을 통보했고 헤지펀드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유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가격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된 겁니다. 3월 외국인 매도의 83%, 약 27조 원이 반도체에 쏠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10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에서 3조 9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시장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판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크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부터 던진 겁니다. 강제 매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51조 매도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판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진콜이 전 세계에서 터졌는데 왜 유독 한국 증시만 이렇게 심하게 무너진 걸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이 가진 구조적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유가가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114달러, 코로나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조선 통행량이 70% 줄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길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중 중동 의존도는 69%입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연간 1,700억 원을 쓰고 있지만 3년째 70% 내외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원유 수입액만 753억 달러, 중동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호스에 연결된 나라가 한국인 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유가가 그 이익을 전부 까먹는 구조입니다. 유가 100달러 이상이 지속되면 한국의 무역 수지는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약점이 겹칩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진콜이 터지면 헤지펀드들은 가장 팔기 쉬운 자산부터 처분합니다. 한국처럼 거래량이 많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 가장 먼저 매각 대상이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5조 2천억 원을 던졌고 그 83%인 약 27조 원이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10조 5천억, SK하이닉스 3조 9천억, 한국 증시의 심장을 직접 겨냥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코스피가 3월 한 달간 19.08%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낙폭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13% 빠진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69%, 유가에 잠식당하는 무역구조, 마진콜에 가장 먼저 팔리는 외국인 지분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심각한데 금값이 오히려 15% 빠졌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은 올라야 정상입니다. 안전자산의 배신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진콜이 터지면서 헤지펀드들이 금까지 팔아야 했던 겁니다. 거기에 터키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금 60톤, 약 80억 달러어치를 2주 만에 매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리라와 가치가 추락하니 중앙은행 금고에 있던 금을 꺼내 달러로 바꾼 겁니다. 안전자산도 현금이 필요하면 팔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3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금액 31조 1천억 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외국인이 35조를 쏟아내는 와중에 그 물량의 대부분을 개미가 받아낸 겁니다.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모두가 도망가면 남는 건 오히려 헐값에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기관도 연기금도 아닌 각자의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수백만 명의 선택이 31조라는 숫자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요? 마진콜 매도라는 건 가격을 따지지 않는 강제 매각입니다. 은행이 지금 당장 팔아 라고 통보했으니 주가가 적정 가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은 개미들이 적정 가격보다 싸게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더 오르면 시장이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개미가 주식을 31조나 샀다는 건 대단한 배짱이거나 위험한 도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 질문에 이미 한 번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2025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까지 월간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엄이 해제되고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30조를 받아낸 개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31조 매수는 비상계엄 때의 30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위기마다 개미가 사왔고 적어도 직전 선례에서는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수가 비상계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내 정치 이벤트였고 원인이 해소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이라는 훨씬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36년 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유가는 석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 약 20% 폭락했습니다.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그림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고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흥미롭습니다. 걸프전은 6주 만에 끝났습니다. 전쟁이 종료되자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급락했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8%에서 3%까지 내렸습니다. 미국 경제는 8개월이라는 짧은 침체를 거친 뒤 1991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기에 진입했습니다. 10년입니다. 폭락장에서 버틴 사람들에게는 10년짜리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번이 걸프전과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프전 때 없었던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가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GBI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국채가 선진국 채권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2026년 4월 1일 한국이 WGBI 선진국 채권 지수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채권 펀드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합니다.
한국이 지수에 들어갔으니 이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한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총 유입 예상 규모는 약 90조 원.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매달 약 9조 원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입 첫 주,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가 약 4조 3천억에서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체 유입량의 절반이 단 4일 만에 들어온 겁니다.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WGBI라는 닻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입니다. 연준은 2025년 12월 3년 반 동안 이어온 양적 긴축, 쉽게 말해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던 작업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돈 줄이기를 멈추고 다시 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 사이로 동결 중이고 올해 1회, 내년 1회 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연준을 칭찬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파월 의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공급 측 유가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 건데 금리까지 올려서 경제를 더 죄는 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는 증시에는 바닥을 지지해주는 안전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8년 같은 시스템 붕괴가 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사모신용, 쉽게 말해 은행 대신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지금 약 1조 4천억에서 2조 달러 규모로 커져 있습니다. GDP 대비 5%에서 7% 수준입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CDO, CDS 같은 파생 상품이 연쇄적으로 엮여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사모대출은 직접 대출 방식이라 그런 파생 체인이 없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1조 매도는 공포가 아니라 메커니즘의 결과였습니다. 빌린 돈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강제 매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낸 31조의 개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개미들이 샀고 코스피는 결국 회복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는 WGBI와 연준이라는 두 개의 닻이 걸려 있습니다. 매달 9조 원씩 들어오는 외국인 채권 자금과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연준의 신호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추격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거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의 다음 챕터를 데이터로 추적해 보겠습니다.